안녕하세요. 청춘의 커리큘럼이라는 책 리뷰로 찾아뵙게 된 해자입니다. 이기삼 씨의 청춘의 커리큘럼은 최근 출판된 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책의 메시지와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의 컨셉은 아주 명확한데요. 우선 지금 청춘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나 삶의 고통이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됐던 2010년대 초반은 청년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같은 일종의 청춘 담론 열풍이 불었는데, 대체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반복됐다면 이 책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지금 청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성장을 예비하고 있는, 그래서 좀 견딜만하고 또 지나놓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청춘들에게 이 시대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인물과 사상을 소개해주고, 이를 통해 결국은 이 시대의 지속 불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컨셉을 놓고 보면 어둡고 우울한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작가의 섬세한 감성과 예리한 통찰이 잘 녹아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장하지만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인물과 사상을 소개하고, 2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별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과 실천 전략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1부에서는 총 3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슈마어의 사상이 이 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슈마어의 적정기술과 작은 공동체는 결국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내용인데, 더 이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산업기술 문명이 커지면서 구성원이 소외되고 착취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술이 공동체의 경계를 벗어나 익명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염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인간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적정기술, 그리고 소외되거나 착취당하는 사람에 대한 염치가 작동할 수 있는 규모의 작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은 첨단 기술의 상징인데, 웬델베리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호출됩니다. 최첨단 기술을 칭송하기에 앞서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진짜 생산이 무엇인지 반성해봐야 한다는 거죠. 막말로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집적된 값비싼 아이폰이라고 한들 우리가 휴대전화를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환할 수 있는 자연의 먹거리가 생산돼 공급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산업기술 문명은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은 가짜 생산이라는 겁니다. 러미스가 이 거대한 산업기술 문명의 메타포로서 언급했던 세 척의 배,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르크스 유물론과 생태주의가 결합된 근원적 유물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를 작동시키는 기관실이 마르크스 유물론에서 강조하는 하부 구조에 해당한다면 배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바다는 더 근원적인 하부 구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바다가 생태환경에 대한 비유 이미지라는 것을 놓고 보면 결국 웬델베리와 동일한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러미스는 국가주의라든지 경제성장론, 대의민주주의 등과 같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근대 개념들 속에 어떤 야만성과 폭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폭로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근대적 몰상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을 강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행동이라는 개념이 아렌트의 사상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대안과 사실상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텃밭 가꾸기나 피켓 시위와 같이 자칫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고 대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아렌트의 사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란 연극적인 데가 있어서 행동을 통해 배우의 페르소나가 바뀌듯이 작은 행동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변화되면서 대안과 전략도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2부는 총 11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 개괄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을 좀 더 다양한 인물이나 책과 더불어서 구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최장집 씨나 박상훈 씨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정당 정치와 대의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핵발전의 위험성을 살펴보는 거죠.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을 통해 석유 고갈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조너선 코졸의 저작을 통해 교육 문제도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소주제 4가지 정도만 나열했는데 총 11개의 소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이 시대의 지속 불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자칫 허무주의나 종말론으로 곡해될 수 있는데 실은 체제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읽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책의 후반부에 이계삼 씨가 종양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소름돋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숙주를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파국을 맞이하는 종양과 같이 현대문명 시스템에는 어떤 지속 불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부는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상징으로 종말론에 관한 2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울러 인간이라는 존재가 종말을 예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종말의 한복판에서도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대안과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극단적 허무주의는 물론 막연한 메시아주의와도 엄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희생이라는 영화 안에 담긴 메시지라든지 이후에 소개되는 다카기 진자부로, 하워드 진, 도로시 데이 등과 같은 운동가들의 생애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비범하고 초월적이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한체제로서 농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후반부는 다소 전개가 엉성한 면도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과 사상이 사회 체제와 주류 사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담론으로서 상당히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생태계의 하위 체계로서 산업기술 문명을 고찰하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전지구적 공동체의 동시대성과 총체성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설명한 부분이 좋았는데 말로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기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계삼 씨가 국어 교사였기 때문인지 예리하면서도 섬세한 표현과 비유와 더불어서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소주제마다 다양한 인물과 책, 영화가 인용돼 있어서 확산적인 독서를 도와주고 있는 점 또한 좋은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일부 내용의 경우 좀 명료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습니다. 디테일은 독자의 몫일 수도 있지만 책에서 언급된 개념이나 내용이 조금 더 완결성 있게 구성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판 이론으로서는 탁월하지만 실천 전략으로서는 다소 아쉽고 특히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업을 제시한 대목은 디테일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연결도 다소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몰입감이 다소 떨어졌고 무엇보다 실천 전략이 약하다 보니 비관론이나 혁명론으로 곡해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계삼 씨의 청춘의 커리큘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